자, 허위 공문서 등 작성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면, 자,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고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입니다. 자, 그 밑에 성격, 우리 앞 시간에서 봤죠? 자, 공문서의 무형 위조를 처벌하는 주규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관련 판례를 봅니다. 자, 공무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데, 이 죄는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진실까지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무형위조, 실질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쭉 내려와서 주체를 보시게 되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판례,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분범이라 부른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영상물 등급 위원회 임직원이 있죠. 이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직무 처리하다가 이 사람이 뇌물을 받잖아요. 돈을 받게 되면 뇌물을 받게 되면 형법상의 뇌물죄로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 관련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보시면 영상물 등급위원회 임직원 세무처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밑에 허위로 작성 행사를 했을 때 마지막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올라가서 내용을 보면요. 자, 1번하고 2번을 묻고 3번하고 4번을 묻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공무원이라도 작성 권한이 없다면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권한이 없다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 공무원은 뭐다?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입니다. 여기 권한이 있다라고 했죠. 작성 권한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권한이 없다면 그때는 위조가 될 뿐이다 는 것입니다. 자, 됐고, 자, 행정서기부, 서기부는 9급입니다. 9급 공무원이 피신조서를 작성했다.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리고 구청 토목과 직원이 지방세 납세 필증을 작성했다. 이건 세무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구청 토목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사무소 임시직원이 소재증명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임시직원이 소재증명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전부 다 위조죄가 되는 사례들입니다. 두 번째, 보충 기재할 권한만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충 기재할 권한만 위임받은 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작성 권한 없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세무쳐야 되겠네요. 자, 권한 남용은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본죄가 될 수가 있고, 전결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공문서 공도하다 판례 보시면, 자, 직무에 관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밑줄, 대내적 밑줄, 그리고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음을 요한다고 하면 틀려요. X 하시고, 명령, 내규, 관례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문서에는 보통 이제 명인이 명시가 되겠죠. 반드시는 아니고 명인이 명시가 될 텐데, 명인이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문서 형식이라든지 내용, 그 문서 자체에 의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추지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밑에 화살표 나와 있죠. 이것도 기출입니다.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도. 피신조서에 그 조서 말미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은 없지만 첫머리에 작성 경찰리, 참여 경찰리의 직위와 성명을 적어 넣었다면, 그렇죠? 그 문서 자체로 보았을 때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추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문서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허위 작성.
자,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고요. 부작위로도 됩니다. 자, 3번 체크할게요.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기재했는데 이때 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졌던 형식적 심사권을 가졌던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3, 40년 전에는 형식적, 실질적 심사권을 나눠서 구별해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지금 형식적 심사권, 실질적 심사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호적리 사건 나와 있죠. 호적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이 호적 공무원이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호적 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호적부에 기재했다고 했을 때 번제가 된다. 즉 여기서 호적리는 번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변개 나와 있는데 변개의 뜻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변개라는 게 있다. 관련 판례는 없다. 그래서 허위 작성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개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공무원이 고의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관적 요건 갖췄죠? 주관적 요건 갖췄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짓된 기재가 없다 했잖아요.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객관적 요건이 갖추지 않은 것이죠. 이게 없기 때문에 본제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밑에 판례도 볼게요. 자, 한 개의 공문서입니다. 근데 작성자가 2인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그 1인의 작성 행위로서 완료 행위로서 기수가 됩니다. 자, 기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의 서명이 없다 하여 전체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지는 않는다. 즉 전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전부 다 허위 작성 서명 날인해야지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완료하면 전체가 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기소 시기가 좀 더 빨라요. 자, 됐고. 자, OX 판례 봅니다. 자, 제가 검은색으로 한번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본인의 직접 출두한 바가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굳이 이제 진실이라는 말 안 쓸게요.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진실이라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농지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진실입니다. 대리인에 의해 했다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게 진실이라고요.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진실이고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진실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약간 진한 글씨체는 전부 다 제가 진실을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은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은 다 허위입니다. 직접 출두한 바가 없는데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허위 작성했잖아요. 누가? 호변계장이. 그 다음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닌데 준공검사를 했다라고 적고 있잖아요. 허위입니다. 동시에 함께 신청이 있었는데 그럼 두 개 다 적어야지 왜 하나만 적냐고요. 그쵸? 이게 허위인 거예요.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허가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적고 있잖아요. 허위입니다. 대리인인데 왜 대리인을 안 적고 본인이라고 적냐고요.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적어야 되는데 왜 준공되었다고 지금 적고 있냐고요. 무허가인데 왜 허가받은 것처럼 적냐고요.
적합하지 않은데 왜 적합하다고 적고 있냐고요. 전부 다 허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보면 실제 참여한 바가 없다는 게 진실이고 원본과 대조하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고 갑이 세대주라는 게 진실이고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화가 없다는 게 진실이고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고 다음도 보면 그쵸? 나머지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 참여한 바가 없는데 왜 참여한 것처럼 적냐고요. 원본 대조하지 않았는데 왜 원본 대조했다고 적냐고요. 갑이 세대주라면 갑이라고 적어야지 왜 을이라고 적냐고요. 여긴 친절하게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써주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 의사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왜 적고 있냐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즉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적을 때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 의사가 있다는 걸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적었다는 거야. 안 적거나 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즉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적었다는 거야. 실제로는 도시 사람인데, 그렇죠? 그랬을 때 허위 작성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직접 현장 한 것처럼 적고 있죠. 확인한 바가 없는데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확인을 한 것처럼 적고 있냐고요? 설령 이것이 관행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다? 정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정당화가 안 돼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측량을 하지 않고서도 그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및 하천 경계나 면적을 측량도 하지 아니한 채 측량했다라고 쓰는 것은 허위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량도 하지 아니한 채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밑에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무슨 요청을 받고 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치 그 진술을 내용을 적은 것처럼 여기 적은 것처럼 기재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허위 작성이다 라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본죄가 되는 판례였고 자, 죄가 되지 않는 판례 좀 볼게요. 자, 이 판례가 더 출제가 잘 돼요. 여기 보시면 설령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의 거짓이 없잖아요. 그치? 객관적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허위 작성이 아닌 겁니다. 여기도 허위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랬다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작성죄가 되지 않으려면 아무런 것도 적지 마세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 그 신청서였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건축 허가서를 내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내용 허가서에 지금 허가서를 지금 허가서가 들어왔잖아요. 허가서가 들어왔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 허가서를 내준 거야. 그렇죠? 허가 신청서에 허가서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하자가 없는 거야.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요건을 갖춘 것처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어떤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허가서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서를 내준 것은 여기에는 이 허가서의 건축 허가서라는 부분에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 작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위 작성이 아니다. 그래서 본죄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뒷돈 받고 해줬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는 것이고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서를 내준 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이 출제가 무지 잘 돼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고도시 도주 표시란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작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주관적 구속요건입니다. 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 했고, 자, 밑에 판례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족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 미칠 것이고 X, 위험 미칠 것이고 X, 손해 발생이 요건이 아니다, 위험 발생이 요건이 아니다. 무슨 뜻이죠? 자, 문서죄는 재산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 위험 발생은 요건이 아닌 것이죠. 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밑에 판례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자, 위에 판례랑 똑같아요.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자, OX 판례 갑니다. 자, 빨간 펜으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죠. 허위 동그라미 치시고 인식했다면 고의가 성립됩니다. 자, 여기서 상사나 상급관청에 양해나 지시가 있었다 하여 자, 밑줄 그시고 X 해도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밑에도 체포 사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죠. 근데 고지했다라고 빨간 펜으로 허위 내용의 체포서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본죄의 고의가 있고 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도 자,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죠. 그런데 진술을 듣고 그 진술 내용을 적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역시 적은 것처럼 동그라미 치시고 마치 적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본죄가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도 재량권을 가지는 것인지는 무관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본죄가 된다라고 했네요. 자, 이 판례는 23년도 경채시험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다음도 보면 자, 미약 검사를 하면서 전체량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실물 검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해서 한 것처럼 실물 검사를 한 것처럼 작성했다 했을 때 본죄의 고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관행이라는 거예요. 관행. 자, 관행에다가 세모 칠게요. 그러면 인식이 없다. 고의가 탈락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판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시고 우리 총론 시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론 시간에는 책임 조각사가 되지 않습니다. 즉 16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해서 항상 책임을 인정했었는데 유일하게 이 강론에 오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해서 그것이 업무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탈락되는 고의 조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조심하시라고요. 자, 원래는 업계의 관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짤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판례만 고의 탈락이라고 보았다는 판례 조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11시 출발을 11시 도착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충분히 고의가 인정될 것 같은데 판례는 이것을 오기라고 봤어요. 오기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 탈락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자,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리고 출장 조사 내용이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네요. 이것도 전부 다 또 위에 보면 신속히 처리한다는 이런 방침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했다는 말은 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 자, 1층은 1.12평이다. 2층은 0.25평이다. 1층은 1.12평, 2층은 0.25평이 더 증축됐네요. 더 증축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1.12평이나 0.25평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된다 이렇게 봤네요. 자, 최신 판례인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죠. 이제 이 피고인 갑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실장이었고요. 쭉 보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여기서 판례를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답변서를
사문서로 본 것이 아니라 공문서로 보았다는 점을 일단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답변서 중에서 대통령은 직접 대면 보고한 것 이상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 피고인 갑의 개인적인 의견 진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서실에서 20, 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다. 보고를 했다는 부분도 여기 20, 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부분이 비서실 전화라든지 메모장에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 파악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 보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허위가 없다는 거예요. 허위도 없고 또 피고인 갑에게도 그런 인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 부분은 탈락되는 거예요.